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용준 님이 너무 발표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분량은 저 정도로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준비해온 것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 드릴 거는 프로젝트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비트 스마일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비트 스마일리 이는 사실 제가 막 최근에 좀 프리랜서가 되면서 시간이 많아져서 뭐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뭐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은 뭐 애드작이라고 하죠.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소개를 받고 있는데 사실 다 대부분 귀찮아서 약간 나중에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프로젝트를 발견을 하곤 이건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생각이 좀 들어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약간 디파이 생태계를 약간 알리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이제 지금 비트 스마일이라는 프로젝트가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전에 디파이 프로젝트 생태계가 많이 발전한 이더리움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 비트 스마일리만의 특징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 프로젝트는 정말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프로토콜이고, 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미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메이커다오, 그리고 암호화폐를 좀 담보대출하는 컴파운드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지금 뭔가 안정적인 한마디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대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서 만들 수 있는 디파이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굉장히 다양한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들과 지금 MOU를 맺고 있고 최근에 23년 1월 30일 날 OK 벤처스랑 ABCD 벤처스를 이쪽 V2VC가 리드를 해서 실제로 토큰 투자까지 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생 프로젝트고, 프로젝트 트위터 자체도 23년 12월에 생성된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 트랜잭션 피 그래프인데요. 23년 5월에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볼 수 있고, 23년 11월에도 한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저희가 뭔가 비트코인을 송금한다거나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뭐 오디널스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면서 이제 수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활동한 것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이제 피가 좀 증가한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는 저희가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이더리움 피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21년도에 디파이 서머라고 해서 정말 수많은 이더리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등장을 해서 정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디파이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데 21년도에 뭔가 그런 디파이 서머가 오기 전부터 조금씩 이런 트랜잭션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왔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잭션 피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TBL이라고 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돈이 묶여 있는가, 들어왔는가를 보면은 21년도 디파이 서밋 때 정말 크게 급등을 했고, 탈중앙 서비스 프로젝트들이 21년도 디파이 서밋 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딱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 1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오고, 시장에 검증을 받아온 것들이 인프라로 충분히 완성이 됐을 때, 이렇게 크게 좀 잠재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또 머니레고라고 하는데 지금 이더리움 왼쪽 이 4개, 5개 박스로 된 게 이더리움 생태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맨 밑단에 이더리움이 깔리고 그다음에 NFT 토큰, 그러니까 한마디로 NFT non fungible 토큰인 ERC721도 이제 생겨나고 그다음에 프로토콜 레이어에서 탈중앙 덱스라든가 아니면 랜딩 프로토콜이라든가 파생 상품, 그리고 뭐 이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생기고
그 위에 정말 이제 유저가 쓸만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완성된 다음에 이제 디파이 서머가 생겨났거든요. 그럼 이 이더리움 생태계의 이 스토리를 좀 확인했을 때 이 비트코인 생태계의 현황은 지금 어떤가? 일단은 ERC-71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BRC-20, 오디너스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레이어 2들, 뭐, 맵 프로토콜이라든지 BEVM 같은 것들, 그리고 비스케어 네트워크 같은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레이어 2만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쓸만한 무언가가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벨 혹은 프로토콜 레벨로 생겨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다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비트 스마일리라는 프로젝트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뭔가 유니스왑이라든가 커브 파이낸스, 컴파운드, 그다음에 뭐 하베스트 파이낸스 같은 수많은 서비스들이 저 말씀드린 디파이 이런 이더리움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리 스마일리는 아까 말씀드린 메이커다오와 컴파운드 서비스 두 개를 합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간중간 들어있는 리스테이킹 하나 아니면 리퀴드 스테이킹 같은 이더리움이 POS로 바뀜으로써 생겨난 서비스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두 축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비트스마일리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대되는 점은 이더리움에서 TBL이 맥스로 잡았을 때 76빌리언 정도 될 수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45빌리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생태계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약 거의 한 3배에서 4배 많으면 정말 3.5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비트코인 디파이 생태계에 대해서 좀 약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뭐 라이팅 네트워크라든지 스택스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서비스들이 나왔으나 사실 아직은 뭐 유니셋이라는 약간 그런 비트코인 전문 지갑 혹은 마켓플레이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외에는 디파이 제대로 된 비트코인 기반 디파이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욱더 레이어 2 위에 올라갈 디파이 서비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비트 스마일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 스마일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비트코인 레이어 2들과 함께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트코인 레이어들이 완성된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쓰게 만들어줄 뭔가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공급할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트 스마일리 같은 프로젝트와 멀링 같은 비트코인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 스마일리가 무엇을 할지의 첫 번째가 바로 비트 USD입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기반 탈중앙엔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데 사실 이 그래프만 보면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비트코인을 이 비트 스마일리라는 프로토콜에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치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비트 USD를 생성을 하고 이 비트 USD를 1달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격 안정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을 예치를 했는데 이 중에 50%인 50달러만큼의 비트 USD를 생성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뭔가 이 100달러의 담보 가치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뭐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담보를 청산하거나 아니면 뭐 담보를 추가로 맡기거나 해서 이런 비트 USD의 가치를 좀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네, 이런 것들은 다 가격을 오라클로 받아고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메이커다오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담보자산은 일단 비트 USD만큼 비트코인으로 잡고, 메이커다오는 옛날에는 이더리움만 됐지만, 이제는 굉장히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다 가능하죠. 그리고 거버넌스도 메이커다오와 동일하게 비트스마일이라는 다오로 이제 거버넌스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차이점이 있고, 동일한 거는 대출금보다 담보금이 높은 과잉담보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것이 동일하고 비트 USD도 1달러 그리고 다이도 1달러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USD나 USDT처럼 뭔가 중앙된 기관이 찍어내는 달러가 아니라 이 알고리즘, 프로토콜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탈중앙 스테이블을 추구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 비트스마일리와 메이커다우의 가장 큰 차이가 일단 청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안 들리시나요? 잘 감사합니다. 들립니다. 네. 그래서 비트 메이커다우에서 예를 들어서, 100달러치만큼 담보를 맡기고, 뭐 70달러만치의 이제 다이를 생성했을 때, 담보의 가치가 7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 그러면 담보를 채워야겠죠. 이때 이 담보를 메이커다우를 찍어냄으로써 담보 가치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러니까 메이커라는 토큰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메이커 다우 토큰의 공급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마디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단점이 발생을 하는데, 비트 스마일리 같은 경우는 담보의 가치가 줄어들 때, 비트 스마일리 토큰, 아직 뭔지 밝히진 않았지만, 비트 스마일리 토큰을, 거버넌스 토큰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생성될 수수료 수익을 담보로 잡고 경매를 붙입니다. 여기서 뭐 영국식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영국식 경매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가장 고가의 입찰을 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일반적인 경매를 말을 하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미래 뭐 1년 후에까지의 뭔가 수익이 100달러라고 예상될 때 100달러, 100달러의 그런 뭔가 경매를 통해서 이 100달러만큼을 판 다음에 그 100달러의 수익으로 다시 담보에 보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청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메이커다우보다 나은 점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바로 메이커다우 같은 경우는 메이커 토큰을 바로 찍어냄으로써 가격 하락이 즉시 이루어지는 반면, 비트 스마일리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잡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즉시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이 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는 메이커다우에서 생성하는 그 다이라는 토큰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에서 많이 쓰이는 ERC20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 비트 스마일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서 쓰고 있는 BRC20이 아니라 비트 RC20이라는 새로운 토큰을 좀 개발을 해서 찍어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좀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BRC20 같은 경우는 발행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지금 비트 스마일리에서 발생시키는 비트 USD는 발행도 자유로워하고 소각도 자유로워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최적화된 비트 RC20이라는 토큰을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뭔가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비트코인 체인에서 모든 걸 다 검증하는 게 아니라 검증은 온체인에서 하되 이런 계산 같은 경우는 오프체인을 활용해서 네, 된다고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개발한 거는 신용대출 프로토콜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뭔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희 철수가 이제 대출 당사자들 두 명이고 그리고 이제 민수라는 사람이 이 대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험을 파는 사람입니다. 지금 영희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BRC20이라는 토큰, 뭔지 모르겠지만 BRC20 토큰을 뭔가 대출받고 싶어 하고, 철수는 영희가 희망하는 BRC20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철수가 BRC20을 빌려줬다가 뭐 그 사이에 뭔가 BRC20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영희가 뭔가 갖지 않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뭔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해칭하고자 보험을 살 때를 상황을 좀 가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희랑 철수가 뭔가 영희가 빌리고자 하는 BRC20 토큰이 철수가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면은 서로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장에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험료가 이제 붙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100달러치만큼 거래하려고 해. 담보로 잡고 이제 거래하려고 하는데 보험료는 25불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125달러 정도로 이제 상품 금액을, 총 금액을 125달러로 시장에 제한을 합니다. 이때 그러면은 이 보험료 25달러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극단값 이론과 이제 T 코플라 이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100달러치만큼의 대출이 이루어질 때 보험료는 25달러 정도면 적절한 것 같아라고 시장에 제안을 하면은 이때 민수 같은 수많은 이제 보험 판매자들이 이제 이 위험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너무 위험해서, 이 거래는 너무 위험해서 25달러보다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보험료를? 라고 하면은 이 거래에 참여를 못 하는 거고, 25달러 미만으로 해도, 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철수에게 이제 보험을 팔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우선 이제 보험 판매자가, 잠시만요. 보험, 네, 보험 판매자가, 민수가 보험 판매자죠. 일단 그 지갑,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지갑에 희망편입니다. 이건 대출 상환을 잘 했을 때 보험 판매자가 보험금을 지갑으로 쏩니다. 그리고 이제 영희는 자기가 담보로 걸려는 담보금과 보험료를 지갑으로 보내고, 철수도 자기가 이제 대출을 해주고자 하는 BRC20 토큰이랑 보험료를 함께 지갑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다 보험금도 제대로 들어왔고 BRC20 토큰이랑 BTC 다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실행된 다음에는 이제 보험료, 이 보험을 제공한 민수에게 보험료가 전송이 되고, 이제 영희가 잘 BRC20을 굴리다가 상환을 합니다. 이제 다시 지갑으로 상환을 하고, 잘 상환을 한 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지갑에서 보증금과 BRC20이, 보증금은 영희한테 다시 돌아가고 철수에게 BRC20이 다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가 처음에 이제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니까 처음에 걸었던 보험금도 자연스럽게 반환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출 상환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민수가 보험금을 지갑으로 쏘고, 이 전체 금액이겠죠. 그리고 영희랑 철수가 이제 동일하게 BTC랑 담보금과 이제 대출 제공하는 이제 BRC20 토큰을 쏩니다. 그리고 대출이 일어난 다음에 영희가 BRC20을 미상환했을 때 철수가 입을 손에 BRC20, 그러니까 빌려준 만큼의 BRC20을 민수가 처음에 0번 색깔이 같거든요. 이 파란색에서 깝니다. 여기서 까서 BRC20 가치만큼 BTC를 철수에게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희가 처음에 제공했던 이 초록색 BTC는 민수에게 보험금 잔액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보험금에서 민수한테 돌려준 BTC를 빼고 이제 보험금 잔액과 처음에 영희가 맡긴 이제 담보물이 압수되겠죠. 대출 상환 미상환했으니까 이것들이 민수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제,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구현하겠다. 그래서 비트 인슈어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시그라고 해서 조금, 낯선 표현이긴 한데, 다중 서명 지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희랑 철수, 간의 거래를 위해서는 이제 그 비밀번호가 두 명 이상이 좀 서명을 해야지, 필요하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멀티시그인데, 지갑이 처음에 이제 그런 담보금과 이제 빌려주겠다는 이 BRC20을 다 받았을 때 비밀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철수만 아는 비밀번호가 생성되고, 영희가 나중에 BRC20을 잘 상환을 하면은 이 BTC, 처음에 자기가 담보로 맡긴 BTC를 인출할 수 있는,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확인해서 BTC를 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철수만 아는 비밀번호를 이제 영희한테 공개하면 안 되고 철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런 보험 상품들, 이제 대출할 때 이제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험 상품들을 기반으로 파생 상품까지 만들겠다라고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 CDS라는
상품을 여기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CDS가 뭔지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DS는 정말 그냥 일종의 보험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뭔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 돈을 보장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A은행과 B기업을 보시면은 A은행이 B기업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B기업은 연 5%로 A은행에 이제 이자를 제공을 하는데 A은행은 B기업이 뭔가 파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때 이 받는 5%의 일부 0.3%를 CDS 거래를 하는 제3자한테 이자로 지급을 한 대신에 CDS 거래를 제공해준, 그러니까 CDS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 B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그럼 부도 시 손실액을 다 CDS 거래 상품 제공자가 안게 됩니다. 그래서 A은행은 이러한 상품을 가입하는 순간 4.7%의 무이자 이자 금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A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CDS라는 상품을 살 만한 동기가 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신용대출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팔리게 될 텐데 어, 굉장히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김민수, 최민수, 이민수, 박민수가 있는데 김민수가 보험을 만든 이 보험은 위험도가 중이고 이자율은 0.5%고 대출금은 1BTC라고 하고 이제 다 다르겠죠. 이런 보험 상품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CDS 하나로 제작을 합니다.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CDS로 만들고 이 상품을 만든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이런 최대 지급을 그러니까 지금 이 CDS를 만드는데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파산했다고 가정하고 그때 파산했을 때 이제 납부해야 될 거를 이제 담보물로 잡고 이런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어, 사실 전통금융에서는 그냥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했지만 여기서는 다 쪼갭니다. NFT로 다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서 이거를 이제 또 누군가에게 팔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상품을 통해서 뭔가 리스크를 한 명이 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CDS 상품을 만들었다는 이제 그 대가로 이 NFT가 팔릴 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수취하게 되고 그리고 예상 부도율 15% 미만, 그러니까 이 상품 구성된 사람들 중에 15% 미만으로 부도율가 났을 때는 이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보장을 받게 돼서 사람들이 뭔가 최대한 이 NFT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금융 상품이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빈번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뭔가 안 팔리거나 불이행이 된 경우, 그러니까 안 팔리거나 아니면 불이행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상품을 되게 잘 만든 경우에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CDS 상품을 좀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스마일리가 만드는 CDS랑 정통금융 CDS 그리고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이런 좀 불량 CDS 때문에 일어난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서 비트스마일리에서 만든 CDS는 아무래도 누가 얼마를 빌렸고 이자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트랜잭션의 온체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명하게 발행이 되는 거고 전통금융 CDS는 사실 전통금융 한마디로 이 CDS를 발행하는 신용평가사에 완전 자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 신용평가사만의 각기 다른 다 기준이 있고 그들의 그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블랙박스처럼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비트스마일리에서 발행한 CDS는 모든 것들이 다 온체인에 공개되어 있고 뭐 예상 부도율이라든지 타고 가면 그 지갑에 있는 자산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더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2008년에 발생한 CDS 그 상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CDS를 발행한 신용평가사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궁금했던 부분은 그러면은 이런 CDS 상품과 같은 것들이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에서 충분히 더 발전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가 P2P라고 해서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를 장려하는 반면에 이더리움 디파이 쪽은 풀 기반으로 해서 풀투풀이라고 해서 풀 기반으로 집단과 집단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개인 간 거래에서 고도화된 상품은 좀 덜 나왔고, 아무래도 비트코인 디파이 생태계가 발달할 때는 이런 CDS 같은 개인 간 금융 상품들이 조금 더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네, 네, 비트스마일리 쪽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비트스마일리의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봤는데, 지금 현재 예상하는 전체 생태계 TBL, 디파이 TBL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238 빌리언 달러고, 이더리움 76 빌리언, 그리고 현재 TBL은 45 빌리언인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45 빌리언인데, 전체 TBL의 60%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60%라고 가정하면 142 빌리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제일 많이 발행하고 있는 메이커다우의 시가총액이 19억 달러 정도 되는데, TBL 대비 한 42%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한 19% 정도 되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어, 이 비트 스마일리의 시가총액은 60억 달러 정도 될 수 있겠다라는 가정이 나와서 한번 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좀 확보할 수 있는지, 메이커다우처럼 1위에 뭔가 탈중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사가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극초기니까 한번 좀 쭉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희망회로를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돌린 것 같은데,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